내일은 대박 진행의 장유린입니다. 자, 경기 둔화 우려, 통화 정책 불확실성 여전히 또 경기의 요인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4월의 둘째 주 시장 분위기 그럼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 스푼 더해지는 오늘의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내일은 대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 알아볼게요. 네, 내일은 대박. 오늘은 또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 멋진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 시장에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그 시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1시간 동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마디만 여쭐게요, 전문가님. 네네. 지금 마지막 오늘 금요일에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네네. 다음 주 시장도 그럼 여기 연속성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아니다, 오늘의 반짝 반등이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전문가님의 생각은? 네, 제 생각에는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네.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FOMC 회의록이 나왔을 때 이제 이후부터 조금 그게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짝 반등일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들고 계신데, 자, 노란 톡방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런지, 자, 톡톡 그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노란 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 내일은 대박 이렇게 또 노란 톡에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은비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은 대박 일부 캐스터 오은비입니다. 오늘 출연한 신광섭 전문가가 지난 방송 이후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증시 너무 힘들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제 하루는 살짝 울적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림9081님이 오늘장 왜 이럴까요? 다 파랗네요. 그랬더니 다시 일어나자님이 저도 파란색입니다. 그랬더니 신각수 전문가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첫 조정이고요. 바로 따라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 시장은 반등 이후에 등락을 보이다 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FOMC 회의록 발표를 빌미로 조정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당분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천천히 느긋하게 보세요라면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상한가를 좀 스쳐갔던 이슈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뭐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은 반짝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시죠?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FOMC 의사로 공격적 긴축 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스닥이 2.22%나 하락을 했는데 보게 되면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의 시장은 또 하락을 했고요. 5월 기준금리 0.5% 이상 가능성 78.8% 기록입니다. 서방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 지속 등 부담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슈를 들고 오셨는데 전문가님이 톡방에서도 국내 시장은 선선하고 느긋하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걸까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좀 가려서 좀 본질이 잘 안 보였던 시장인데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고, 전쟁이 끝나고 안 끝나고 그런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은 전쟁은 뭐 미국도 그거를 조금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 11월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 빨리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인해서 조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금융 정책들이죠. 그게 이제 3월달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이 사실 기자회견에서 살짝 흘리긴 했었어요. FOMC 회의록을 좀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내용은 그 안에서 조금 자세히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약간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 이후부터 제가 계속 시장에 혹시나 반등이 나오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현금 확보를 해서 좀 가지고 있고, 조금 많이 내려가면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시장 계속적으로 네. 좀 약간 횡보권 영역 안에 있을 테니까 좀 반대로 매매를 하자 이렇게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시장 반등이 나왔고요. 나오고 난 자리에서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이 회의록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그러니까 부의장으로 지명된 그 연준 이사가 하루 전날에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놨어요. 그 연준 이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FOMC 회의록에서 발표될 내용들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장에 좀 약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하루 전에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 5월 회의 때부터 좀 대차 대표를 좀 빠르게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시장에 좀 언급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좀 시장이 하루 전에 먼저 좀 크게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그래서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회의록이 막상 열렸는데 그 열어보니까 일단 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크게 주지는 않았었고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차대표 축소를 할 때 금리 인상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동시에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물가를 금리 인상만으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금리 인상만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장단기 금리가 스프레드가 너무 축소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보통 시중의 은행들이 단기적인 어떤 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서 약간 장기적인 어떤 이자로 빌려주는데, 네. 단기 이자보다 이제 장기 이자가 더 낮아버리는 현상이 나오면 은행들이 수지 타산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시장에서 좀 그게 여파가 될 수 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장에 돈을 뿌려줘야 되는 은행이 일단 단기적인 어떤 자금을 받아갖고 이자를 주고 그걸로 자금을 땡겨서 장기적인 어떤 자금에 돈을 빌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역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럼 시장에 돈을 풀 수 없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QT를 진행을 하는 거죠. 대차대표 축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장기물을 이제 뭐 팔던가 아니면 만기를 연장 안 해주던가 하면서 장기 국채금리를 일부러 좀 높이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약간 시장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매달 5월 달부터 한 9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대차 대표를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국채 600억, MBS 채권 35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모기지 채권을 조금 이제 먼저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좀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로 시작해갖고 나중에 이제 500억 달러로 이제 분기별로 축소를 점점 규모를 늘려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거의 한 2배 이상으로 300억 달러로 시작해서 뭐 한 950억 달러로 할 것이다, 이런 약간 그런 시장에 이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대차대표 축소를 이렇게 진행할 때 주가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가가 내려갔다가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대차대표를 축소하는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 내려가는 어떤 상황들에서 경기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금리를 다시 낮추면서 시장을 살렸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 지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낮출 수가 낮추는 그런 없군요. 부분들이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보통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조금 미리 보고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미리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는데, 네. 1년 6개월 후에 만약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졌을
그 어떤 상황들이 나오고 주가의 어떤 상황들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다면 좀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좀 준비를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주식과 그 현금의 비중을 항상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이제 그 어떤 부분을 주가를 이제 상황들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들을 조금 미리미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금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결론은 연준은 지금 굉장히 진심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할까 좀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좀 립 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을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뉘앙스들을 보면 금리 인상도 빠르게 진행하고 대차 대표도 빠르게 축소를 하겠다. 시장의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먼저 잡겠다. 성장보다는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물가 안정과 성장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물가를 잡는 거에 지금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우리도 미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3월 FOMC 회의록을 열었을 때 좀 시장이 조금 놀랬던 거는 3월 달에 금리를 0.25%를 올릴 것이냐 0.5%를 올릴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걸 막상 열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으면 0.5%를 올렸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안에서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3, 4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6월 14, 15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두 번에 최소 한 번은 0.5%를 올릴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 6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의 이제 주가의 상황 속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5월, 6월까지는 주가가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게 보여져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다우지수나 뭐 S&P나 뭐 그 나스닥이나 결국에 이만큼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바라시는 거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실 텐데요. 일단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이렇게 옆으로 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기면서 5, 6월 달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조금 파악하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금리가 네.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고려해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두 분의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씩 했는데 제임스 블러드 총재라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이제 그분이 그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그 페드는 그러니까 연준은 이런 어떤 금리 인상 기조를 더 크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이번 연도에 3.5% 정도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무서운 얘기를 또 한 분이 또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뉴욕 연은 총재인데 더들리 총재라는 사람이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금융 여건을 긴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물가는 이런 어떤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꺾어지고 주가가 내려서 사람들의 수요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결국에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고 그게 선례적으로도 있었나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반영을 하면서 하지만 주가가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그 블러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요즘에 이제 연준이 좀 인플레이션 대응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 블러드 총재도 이제 그 좀 페드가 인플레이션과의 그런 싸움에서 조금 뒤처져 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매번 0.5%씩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3.5%면 앞으로 FOMC가 6번 정도 남았는데 6번에 0.5%씩 올리면 3%잖아요. 그러니까 그 6번을 전부 0.5%씩 올려야 된다. 다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더들리 총재랑 블러드 총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쉽게 말하면 더들리 총재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금융 이 시장을 좀 죽여서 인플레를 잡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블러드는 약간 달라요. 얘기가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블러드는 지금 미국의 경기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여도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문가님 시각은요? 저는 이분들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죠. 위대하시죠. 제 TV도 개인적인 나오고 계신데. 생각보다는 저는 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상황들과 그리고 저의 기존의 이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론은 뭘까요?
그 이 두 가지가 조금 합쳐져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올라갔다가 또 저런 얘기가 나오면 또 내려갔다가. 내려가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정해지는 방향대로 아마 갈 것 같긴 한데 계속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좀 해석을 할까요? 지금 현재는 그래 보여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나왔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3,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게 기업들이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비싼데 제품 가격들은 그만큼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들은 장기적으로 이미 다 계약이 같은 가격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원자재가 계속 소요되면서 지금 비싼 원자재들을 쓰고 있으면서 그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2, 3개월 뒤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3, 4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피신할 때가 아니고 네. 잘 그거를 뭐 아무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해도 종목별 플레이니까 그거에 네. 좀 집중을 한 뒤에 3, 4분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자, 되게 비슷한데요. 3, 4분기 때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1, 2분기 때 안 좋을 수 있고 아, 그래요? 3, 4분기 때 그 기업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3, 4분기엔 오히려 주가가 좋을 수가 있죠. 아, 변수가 많네요. 예,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 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미리 조금 예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비싸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1, 2분기 때는 괜찮을 텐데 3, 4분기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가를 미리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가를 지금 미리 팔고 있고 맞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네, 사고 네, 있죠. 예, 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그런 주식 포트 자체가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네. 이제 만약에 뉴스가 조금이라도 덜 나쁜 게 나온다면 그 미리 줄여놨던 비중을 또 다시 사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돼요? 고민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지, 그러니까 바닥 같은 경우는 항상 안 좋은 상황을 예상했을 때 미리 나오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뭐 주가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뭐 하락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언제가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 그때가 이제 바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시점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5월 FOMC 회의할 때가 가장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120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예상하기보다는 이 폭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폭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그게 해결되는 국면에서 반등이 이제 왜 나오는지 모르면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좀 그걸 빌미로 조정이 나오고 그 FOMC 회의록 의사록에서 5월 달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치고 가기보다는 5월 달 금리 인상이 나오는 그 정도나 대차대표 네. 축소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와중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매매를 하자. 그래서 지난번하고 의견은 똑같아요. 같은 의견이다. 네, 반등이 나오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락이 그리고 이제 나오면? 하락이 나오면 조금 저가 매수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의 단가를 낮추면서 조금 보유하려고 하고 그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지 주가의 변동성을 예상을 했다가 그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손절을 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상하의 흐름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톡방에서 그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하루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럴 때가 기회 아니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느긋하게 보고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가도 뭐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그냥 이런 시장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일단 한 5월 달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가 쉽네요. 대차 대표 뭐 아니면 장단기 역전
현상 많은 키워드들이 어렵게만 느껴지셨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겁니다.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 추종하지 마시고요. 전략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더 깊은 얘기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소개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매매해보고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출연한 신강석 전문가가 방송에서 좀 언급하는 유망 종목과 매매 전략 그리고 톡방에서 제시하는 전략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다다음 주 이 시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목은 지금 나오는 방송 중에 언급되는 종목으로만 할 거니까요. 여러분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신광석 전문가와 오늘 나왔던 이슈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서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은 대박. 오늘은요 정말 주식계 킹스맨이죠.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매번 느끼지만 진짜 킹스맨 같아요.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의 신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좀 포커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하나씩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오셨습니다. 장 초반에 49만 2,100원까지 터치됐고요. 상승폭은 둔화된 채로 8%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KG 동부제철, 어제 정말 뜨거웠던 이슈 있던 종목이었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1,85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장 막판간이 하락 전환합니다. 오늘 3%대 약세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어제 바닥 딛고 오늘은 정말 강한 상승 여력 보여줬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였겠죠. 오늘 6% 강세로 장중에는 12만 3천원까지도 터치가 됐고요. 오늘 종가 보시죠. 12만 2천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올입니다. 가파른 상승세 보이면서 2%대 강세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 AVCS입니다. 화장품주를 계속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세 좋았습니다. 7,560원까지 고가 터치한 뒤에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됐네요. 하나씩 그런 브리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문가님,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좋아야죠. 네. 네, 일단은 들고 오신 이유가요? 좀 큰 그림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매수하기 괜찮다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크게 시세를 많이 냈었어요. 기존에 이제 기대감으로 크게 시세를 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죠. 조정을 크게 받고 거의 부러지다시피 했는데 이제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 속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5천억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 보통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악재로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시장의 악재.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이제 그 상승장에서 이게 그때그때 다르고 자금 조달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어차피 유상증자를 해서 물량이 희석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내가 싸게 받은 종목이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건 호재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상황 속에서는 유상증자를 해도 그
물량이 희석돼서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싸게 사서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에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시장이 내려가면 그걸 아무리 싸게 받아도 그 이상 또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네. 보통은 이게 원래 악재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단기간에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조달 목적 자체가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성장성이 좀 부각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상증자의 그런 안 좋은 부분과 무상증자의 그런 어떤 주가의 좋은 부분을 좀 희석시키려고 일부러 네. 같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궁금하죠. 예, 유상증자 같은 경우 지금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진행이 되는데 주당 31만 300원 정도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5월 10일 날 이틀 전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데 신주 상장일이 7월 7일이거든요. 근데 무상증자가 이제 신주 배정일이 6월 28일이에요. 6월 28일.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배정 기준일에는 주가가 크게 안 오를 수 있는데 네. 무상증자를 할 때는 조금 받으려고 하겠죠. 이게 네, 그쵸. 한 주당 3주를 줘요. 한 주당 그러니까. 3주를 주니까 1 플러스 3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기업 가치에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닌데 네. 그 46만 8천 원이 이제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6만 8천 원이 가격이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예, 3주를 더 받으면서 이제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주당 가격이 매매하기 쉽게 이제 조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싸 보여서 그것들을 좀 40만 원대 못 샀던 거 이제 한 10만 원, 20만 원대 되면은 네. 조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무상증자를 해도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치킨이나 뭐 맥주를 그걸로 네. 또 마실 수도 있으니까 네. 소액으로 또 소소한 행복을 또 네.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배정 기준일이 지금 6월 28일이에요. 6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유상증자 때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결론은. 유상증자 때는 하지 말고. 그 전에는 네. 하지 말고 무상증자를 할 때 그때 한번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6월 28일 그 전에 조금 천천히 시장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네. 매수를 하면 조금 이게 이제 FMC 회의가 6월 14일에서 15일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14일, 15일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6월 28일이니까 15일 이후 28일 사이 그때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그때 조금 천천히 좀 잡아보려고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뭐 LNF,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전부 이런 반등권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삼성 SDI도 지금 반등권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예전에 이 비슷한 차트를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노신 소재인데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네. 나오면 이게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저항대에서 꺾일 거예요. 꺾이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주,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죠. 예전에 바이오주처럼 시장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론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예, 아직은 실적을 아직은 뭐 2차 전지 뭐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막 활성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차트의 모양을 좀 알기 쉽게 그냥 제가 생각나는 차트 이게 비슷한 예전에 이거를 그 다른 방송에서 앵커분이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꺾였죠.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처럼 다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네. 나왔다 꺾이잖아요. 이 반등이 나올 때 꺾일 때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 상황을 1, 2년을 버텨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꺾였다가 다시 꺾이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요. 시장의 상황들을.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러지 않을까. 2025년도에 뭐 애플카가 나오고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가 가고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항상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예전 바이오 종목들을 밀어내고 지금 코스닥에 막 1, 2, 3위 막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긴 네, 할 텐데 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초반에서 지금 반등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 눌렸을 때 다시 대반등이 나왔을 때 기존에 물렸던 분들 같은 경우 이거를 탈출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못 팔면 반등이 나왔다 다시 꺾이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이 앞전에서 물려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올라왔다 반등 주고 다시 꺾이면서 내려가서 밑에서 기고 있다가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조금 활용해서 이 에코프로 BM, 뭐 첨보, 솔로첨단, 포스코케미칼 이 관련된 모든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권을 이용해서 조금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2차전지가 아주 오늘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더 올까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리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 KG 동부제철입니다. 뭐 일진전기도 일진그룹 PI 첨다소재 인수전에 참여한다. 어제 굉장히 올랐다.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왔거든요. KG 동부제철 역시도 패턴이 똑같네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인수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뜨겁게 오르락 내리락 할 일인가요? 아니죠. 이게 지금 그 쌍용차 인수전 그렇죠. 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연이 막 널뛰기 흐름이 보여지고 그쵸, 있는데요. 그쵸. 쌍방울 그룹도 그랬고 네. 지금 이제 KG 그룹이 이제 예전에 그 동부제철을 인수했던 그 파트너사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없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주가만 네네. 지금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하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이게 인수를 하면 좋을 것 같나요? 이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를 잘못 인수하면 그룹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호그룹이 CJ 대한통운하고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망가졌죠. 예, 망가지고 그 한화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계약금을 내고 이제 그렇게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했죠. 결국에는 예, 포기했는데 그거 인수했으면 한화 망했습니다. 그거 예, 그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을 때 지금 산업은행에서 그걸 갖고 있는데 그게 막 1년에 4조씩 들어갔어요. 돈이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나? 네, 예전에 이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이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 부채부터 시작해서 이 고용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쟁력이 있으려면 신차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 현대차가 인수하거나 뭐 그러면 신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SUV를 이쪽으로 몰고 뭐 제네시스 브랜드처럼 뭐 그렇게 좀 어떤 관리가 되겠지만 이게 쌍용차를 생뚱맞게 쌍방울그룹에서 인수를 한다? 이거를 KG에서 인수를 한다? 좀 약간 좀 어불성설이죠.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회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의 이제 원전 1위 업체가 있는데 네. 그 회사를 두산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수를 하려고 3, 4조 정도를 인수가로 내밀었었는데 그거를 6조 정도를 쓰고 도시바가 가져갔는데요. 도시바가 날라갔죠. 예, 그 이후에. 그래서 반도체도 다 팔고 지금 예전에 도시바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좋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 1년 만에 6조의 적자가 났어요. 그거를 6조에 인수했는데 1년간 쓴 비용이 6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근데 이 쌍용차도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걸 인수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KG 동부제철이 거기에 뭐 그 철강을 공급하고 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동부제철이나 이런 거를 보신다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조금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건 절대 하지 말아요. 저 같으면 아예 기술적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도 한 번 올랐다가 지금 예, 올랐을 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사서 여기서 이제 팔았지만 이거 살 기회도 없었잖아요. 지금 점상으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점상으로 그냥 갔다가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꼭지에서 다 물린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을 괜히 무리해서 여기에 접근했다가 괜히 이제 그 아픔만 있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괜히 이런 거 좀 하시다가 괜히 또
기존 종목들도 다 마이너스 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 종목도 관리할 자금도 없어지고 하니까 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뭐 아무래도 인수 관련 테마주들 불타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포커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요. 세 번째 종목은 반대로 좋아서 들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LG전자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LG가 모바일을 버리더니 완전히 살아났네요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님도 동의하세요? 네, 일단 LG전자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안 좋죠. 예, 지금은 안 좋죠. 지금 안 좋지도 않은데 주가 흐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도 그냥 이제 뭐 보통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이 잘 나왔죠. 그거는 물론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서 조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허 관련 그런 대규모 매출이 생기면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근데 실제 이익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랑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1분기에 이제 가전 매출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성장세가 보여지면서 주가가 조금 너무 빠졌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샀죠. 이게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누군가 샀으니까 올랐겠죠. 근데 이제 그 저가 매수로 이제 기관 쪽에서 조금 많이 사들였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많이 사들이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여기서 뭐 당장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건 오늘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하면서 받아놓으면 그 나중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장 매출, 전장 부문의 그런 어떤 1분기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LG전자가 사실 알게 모르게 예전에 삼성그룹이 알게 모르게 바이오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 투자하면서 끌고 왔던 것처럼 LG전자가 그 자동차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내면서도 이제 그걸 계속 그 효율화 시키면서 끌고 왔는데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향후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LG 마그나 그 합작 법인으로 인해서 그 애플카가 2025년도에 나온다고 하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때는 조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지금 그 애플의 기업이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LG 이노텍이나 이쪽하고 조금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LG 그룹하고 조금 끈끈한 연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플과에 좀 핵심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안 좋다.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괜찮아질 만한 종목을 천천히 사서 모아놓으면 돈이 조금 많이 쌓였을 때 괜찮아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많은 수익이 나는 그런 패턴으로 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니까 일단 LG전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좀 저가에 담을 수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를 저가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관심을 갖고 LG전자는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식에게도 물려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LG전자 전문가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수익이 얼마나 잘 나면 LG전자가 2년 연속 파격 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무려 8.2% 초입 신입 초임이 4,9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LG전자의 정말 본격적인 시세 상승은 얼마나 나올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올입니다. 비올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2%대 강세인데 뭐 그렇게 시세가 강하게 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시는 이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그 이 비올이라는 종목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잖아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 전에 클래시스도 네. 말씀하셨는데 비올이 더 좋나요? 클래시스보다? 클래시스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게 좀 이제 저가로 살 수 있는 건 비올이다. 네, 일단은 이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계속적으로 관심이 생길 그렇죠, 거다라는 있죠. 어떤 시장의 그런 기대 때문에 네.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을 갖고 온 거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레이저 치료제죠.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 예,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고점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파마 리서치
이 리주란으로 유명한 업체죠. 예, 이 업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 업종을 봐야 돼요. 업종을.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여기 하락했을 때 그 뭐 사모펀드에 지분 넘겼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 아니다 이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 이만큼 올라왔고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업종 하나가 좀 부각을 받으면 그 업종에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업체들이 먼저 인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찾게 돼요. 이렇게 뭘 찾게 되죠. 살지. 예, 그 비슷한 업종에 아직 안 올라간 게 뭐가 있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찾다 보면 비올 같은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만들어가고 있죠. 예, 만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이 저항대, 그러니까 120선 저항대를 뚫어놓고요. 이 저항대를 뚫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조정이라고. 이거 뚫고 돌파 매수가 아니라 뚫으면 조정 때 매수. 예, 조정 때 매수하면 또 다시 들었다 또 다시 이러면서 이제 물량을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쭉 끌어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주식을 많이 사지도 못하고 이거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가를 한번 들었다가 또 내리고 다시 한번 들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지치고 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앞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앞전까지 넘겨놓고 지금 내려와서 당장 붙을 만한 자리에 있기는 해요. 붙을 만한 자리에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러니까 이 며칠 전에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오른 당일날보다 좀 이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살만한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를 때 말씀드리면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조금만 조정이 되면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눌려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할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이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이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할 매수를 천천히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뭐 현금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조금 피부 미용 외에도 또 이제 그 노마스크 하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이제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도 네. 지금 차트가 비슷해요. 화장품이 조금 약간 그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 업종이죠. 예,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예전에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을 쓸어가고 막 했는데 지금 뭐 후인가 궁인가 그렇죠? 예, 지금 명동에 이제 그 상가도 막 비어 있고 옛날 같으면 굉장히 조금 핫플레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수요도 좀 감소하고 이제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서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한 종목 지금 이제 상승이 보여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큰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츠한불인데 이츠한불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죠. 뭐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회사가 별로 안 좋아요. 회사가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에이블 CNC를 이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에이블 CNC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121선을 뚫어놓고 지금 조정이 나오죠. 돌파하고 나서 조정 나올 때 매수하면 다시 이제 조금 추세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 피부 미용 관련주를 코로나 이후 상황을 조금 대비해서 조금 미리 천천히 사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화장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자기기 뭐 비올 우리 또 관련해서 피부 미용 관심 많으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신강서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란똑 100% 활용법 시간입니다. 장 전에는 미증시 마감 시황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 중에는 특징 테마와 특징주 브리핑, 장중 흐름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는 장마감 시황과 주식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노란톡방 이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말에 주린이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서 지금 우측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은 대박. 오늘은 주식계 킹스맨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벌써 보슬비님, 춘식님, 그리고 센조님과 찹쌀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노란톡방 보니까 림9081번님께서 오랜만에 전문가님 뵈니까 너무 좋아요. 매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매주 나오실 수는 없나요, 전문가님? 네, 뭐 허락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원한다면 나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오늘은 AS를 좀 해주신다고 해요. 그동안에 또 좋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과연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중간 점검 보아드릴게요. 처음으로는 GKL 종목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올랐는데 시장 여파로 봐야 될까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좀 쭈루룩 밀리네요. 전문가님 괜찮을 걸까요? 네, 일단 결론 괜찮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대응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GKL 같은 경우 흐름이 굉장히 무난하게 지금 괜찮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21선에 오늘 지지를 받으면서 좀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21선의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밀리면 이 121선, 61선 만나는 이 부분까지 이 21선부터 요 61선까지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들어갈 수 있고 이 밑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GKL 같은 경우는 결국에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못 들어와서 외국인 카지노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거의 끝났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2주 후에는 이제 푼다고 하고 외국인들 이제 들어왔을 때 격리만 해제된다고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은 없다. 그러니까 GKL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000원, 20,000원의 권역에 있을 종목은 아니고 실적만 괜찮아지면 최소한 30,000원 이 정도 권역은 가는 종목이고 평상시에 배당을 뭐 600원, 800원, 뭐 1,000원 이렇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15,000원에 이거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냥 배당만 받아도 엄청 뭐 짭짤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에 항상 조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유화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올라야 되지 말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대한유화요. 네. 대한유화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기다려야죠. 뭐 주가는 뭐 항상 기다리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그 흐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유가예요. 유가. 대한유화의 핵심은 유가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비싸지면 원재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품 가격하고의 그런 스프레드 때문에 지금 이익이 안 좋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의 그런 상승의 어떤 큰 흐름이 조금 이제 거의 꺾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최악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고점을 찍으면 대한유화는 좀 언제든지 돌아 올라갈 수 있고 그 대한유화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소재 중에 하나의 큰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분리막 소재 1위 업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소재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만 좀 관심을 시장이 이제 가져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부각을 받을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업 자체에서 지금 유가만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지금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도 기술적으로도 지금 하락 추세 좀 벗겨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하락 추세를 맞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다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저점이다. 여기서 더 빠지려고 하는 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현금이 있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상단과 하단, 이 하단에서는 조금 매수해볼 영역이 아닌가 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광섭 전문가님 그동안 좋은 종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은비 캐스터 어떤 종목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오은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22년 1분기 매출액이 21조,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무거운 종목에는 불구하고 오늘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뉴스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올입니다. 피부 리프팅, 기미, 홍조 등등 의료기기 전문 업체죠. 방금 전문가님께서 조정이 나오고 매수를 할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톡방에서 추후 전략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상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 투자하세요. 이상 캐스터 오은비였습니다. 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봄이죠. 아, 진짜 주변에 지나만 다녀도 봄의 꽃들이 활짝 폈습니다. 이번 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